최근에 이 XRP ETF들이 이렇게 내종이나 출시되다 보니까 한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적으면 한 50달러, 많으면 한 80억 내지 1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의 이 흐름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투자 자금이 빠르게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순유입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XRP ETF에 거는 기대가 이제 크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달러 강세의 숨은 의미부터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이유, 그리고 금은 ETF, 리플 ETF까지 한 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우리나라 무역투자진흥기관에서 32년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재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후 3년간 대우교수로 더 머물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홍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최근의 하락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거시경제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우선 강달러 현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 시장금리의 대표격인 10년물 시장금리가 그간 약간 오르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아베노믹스를 선언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 재정 팽창 정책을 쓰면서 금리 인상을 지금 겨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자산 시장에는 지금 안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의 그 리스크 오프 현상, 이게 뭐냐면 위험 자산을 멀리하는,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해서 위험 자산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 촉발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게 하룻밤 빌려주는 오버나이트 금리 그래프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3번 정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사이예요. 그러면 단기 정책금리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초단기 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가 4.2, 4.3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중에 초단기로 빌려줄 수 있는 단기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갖고 있는 위험 자산들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난조를 보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고갈된다거나 신용경색의 기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던집니다.
그 결과 지금 보이는 화면의 그래프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해서 임시 공개시장 조작을 한 건데, 조작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금융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할 적에는 임시로 이렇게 초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살포를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11월 초에 자그마치 하루에 300억 달러 이상을 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때마다 임시로 연준이 유동성을 시장에 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MMF 시장과 은행들 그리고 국채 시장 간의 현금 흐름이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균형이 생긴 게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다음 7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정부가 너무나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장기 국채의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즉 이 얘기는 과거에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환보유고에다 미국 국채를 담아왔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큰 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미국 국채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특히 장기 국채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 하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낮추고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한 80%, 장기 국채가 한 20%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IMF도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단기 국채라는 건 헤지펀드들이 주로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할 적에 사는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건데, 미국같이 큰 나라가 그런 헤지펀드 수요에 의존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헤지펀드 시장이 흔들리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미국 국채 시장이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늘려라 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미국 정부는 작년에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을 80% 비중으로 늘리고 단기 국채는 20%만 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 장기 국채를 그렇게 사줄 만한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단기 국채 비중을 55%, 장기 국채 비중을 45%로 가져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에요. 이것들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시중의 자금을, 특히 단기성 자금들을 이쪽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시중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영래포 시장이라고 거기에 단기 유동성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의 준비금도 많이 쌓여 있었고, MMF 시장도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고갈되면서 미국에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바로 암호화폐를 그들끼리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게 만드는 이러한 장세가 됐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와서 신규 국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예산이 연간 한 7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세수는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 2조를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충당하게 됩니다. 2조라는 금액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본원통화 발행액이 한 6.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조에다가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2천억 달러가 더해져서 매년 2조 2천억 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발행된 달러 총액의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유동성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규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국채들이 시중 유동성을 일시적이나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세출로 내놓긴 하지만 그러한 격차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어떤 초단기 유동성의 발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빨리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의미에서 지난 2달 사이에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만 하더라도 한 4개 회사가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빅테크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앞다퉈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들이 보기에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지금 유동성 부족이 어떻게 더 번질지 모르니까 차제에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이러한 흐름이 또한 시중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3, 4년 동안 팬데믹 때 엄청나게 발행한 현금 통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긴축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이게 연준에 맡겨서 놓고선 그 이자를 받는 준비금인데 이 준비금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에서처럼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높았을 때는 한 4조 3천억 달러 가까이 갖고 있었던 준비금이 지금은 한 2조 8천억 달러로 4조 달러대에서 2조 달러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렇게 은행들의 준비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쓸 가용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미국의 그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사실은 단기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 거기다 돈을 임시로 단기간에 맡겨도 연 5%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는 영래포 시장에 자금을 많이 맡겼었는데 그래서 미국 연준의 영래포 시장의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국채 이자가 MMF 시장의 그 영래포 시장 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즉 5%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단기국채들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그간 영래포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단기국채를 그들이 많이 사모으면서 여기서 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한테 그 이자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MF 시장의 자금이 필요할 때 시중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영래포 잔고에서 곧바로 단기국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뿐이지 시중의 유동성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현상도
현재의 유동성 고갈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연준에 보관되어 있던 영래포 잔고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잔고가 많았을 때는 한 2조 5천억 달러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IMF 시장 사람들이 이 돈을 죄 빼다가 단기국채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대형 은행들이 지켜야 할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해 줬습니다. 이거를 금융용어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해 줬다고 그러는데, 즉 한마디로 은행의 자산이 즉 예금과 대출을 포함한 모든 게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5%는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뱅크런 등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연준이 이 5%의 비율을 3.5%로 인하를 해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는 3.5%만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는 은행의 신용 창출 효과가 자그마치 4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럼 자산을 대출이고 예금이거를 40% 정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의도는 그거를 신용 창출 늘리는 데만 쓰지 말고 미국 국채 같은 거를 사는데 일조를 해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 속에 달러 강세라 하면 미국의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회귀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국제시장에 자국의 국채를 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도 달러가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만 유동성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또한 달러가 고갈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도 미국 시장의 유동성 고갈에 한몫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레포 금리하고 단기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즉 단기국채 수익률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레포 시장의 초단기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리면서 이 레포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레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여기 들어올 돈이 단기국채로 쏠리면서 자금이 레포에서 단기국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게 암호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그간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들이 더 심각하다 생각하면 그들이 주식을 던집니다. 이 2가지는 투자자들한테는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국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네, 이번 하락을 놓고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이클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이게 순조롭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적에는 항상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장과 하락장도 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투자 정기간을 놓고 보면 그중에 한 5%나 10% 정도가 올라가는 기간이고 오히려 횡보세나 하락세를 힘들게 겪고 그거를 이겨낸 투자자들이 나중에 과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크로 경제 흐름이 진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의 강달러나 고금리 현상 같은 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른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즉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견조한 장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랠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록 유동성 부족 장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연준 자체가 앞으로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12월 1일부터 연준은 긴축을 종료합니다. 이제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 더 이상 국채나 모기지증권을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힘들다라는 전망에서 지금은 오히려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게다가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해 줬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한 6개월 정도 후부터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 2월서부터는 이 효과로 인해서 연준의 유동성이 일반 은행의 신용 창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단기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연준이 뭐를 결정했냐면 과거에는 레포 시장을 이렇게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만 임시로 오픈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배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상설로 개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생각보다는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일단 레포 시장을 당분간 상설로 개설을 할 테니까 돈이 모자란 은행들은 레포 시장에 국채나 회사채나 갖고 있는 담보물을 갖고 오면 단기 자금을 내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쪽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이 매년 2조 달러, 게다가 감세나 이런 걸로 해서도 부족분까지 하면 한 매년 2조 2천억 달러의 국채가 발행되면서 이게 유동성에 큰 힘을 보탤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건 재정정책이건 유동성 증가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 부족 현상은 앞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연준이 지난 6월 26일 날 규제를 완화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인데, 즉 자기자본 비율을 5%에서 3.5%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산의 크기가 지금이 100이라고 친다면 앞으로는 140까지, 즉 40% 정도의 자산이 커집니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사들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큰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법도 개정해야 되고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게 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좀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될 시기일까요? 아니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현금 확보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에 현금 확보를 한다 하는 얘기는 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 현금 확보를 할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그러한 호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쌀 때 담아라라는 그 말대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로 보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있냐면 주식에서 S&P 500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이 가장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수 추정 전략, 즉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을 갖고 있으면 그중에서 57%는 비트코인에 12%는 이더리움에 5%는 리플에 이렇게 3대 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로 담아가고 즉 그 얘기는 장이 좋건 나쁘건 꾸준히 매월 적금 들듯이 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6%를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중에서 한 6개 정도를 선별해서 잘 고르신 다음에 이거는 리밸런싱 투자법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한 2-3개, 그 다음에 유망 테마별 대장 코인들, 디파이나 뭐 RWA나 뭐 AI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한 6개 선별을 해서 그것들을 주기별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매일 정오면 매일 정오에 키높이를 맞춘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놈은 더 사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른 놈은 그만큼을 팔아서 이 계속 키높이를 맞춰주면은 굳이 차트 열심히 보고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살피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반복만 할 뿐인데도 이 변동성이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권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매수니까 비트코인을 산다 혹은 폭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매도한다. 이렇게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네, 과거 이제 비트코인이 90% 이상 폭락하는 등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비트코인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낙폭까지 예상을 해놔야 될까요? 저는 사실 가격을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폭의 크기나 이런 거는 매크로 환경의 성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는 것 같다. 아니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보다는 낙폭이 클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클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번 시장이 보통 한 20-30% 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사실 20-30%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이 아주 흔했어요. 그때는 사실 일부 세력들이 선물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웹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현물을 막 흔들어서 그들이 미리 파생 상품이나 옵션에 얼마까지 끌어내리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거기다 베팅을 해놓고 가격을 끌어내려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폭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이 흔하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8-9-90%씩 하락한다거나 하는 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물 생태가 커지면서 현물 시장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로 두터워지는 현물 세계에서 지금 주도를 잡고 있는 게 기업 트레저리 전략으로 기업들이 사들이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거시경제의 흐름만 괜찮다면은 그들이 이제 주도해서 사기 때문에 옛날 같은 개인 주도 장세가 아니고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를 거쳐서 기업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로 하락장이 온다는 건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 이제 6개월 내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이슈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물가지수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 중에서도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지금같이 미국의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고용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마냥 연준이 완화 정책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반 정도씩 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지금 경제가 강합니다. 그건 성장세도 좋고 그런데 다른 여타 국가들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건 주요 국가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이 마냥 이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리고 더 악재는 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돌발 악재는 지금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국면에서는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은 은행들 간에도 돈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지금 마음 놓고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이런 걱정까지 우리가 다 해가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JP 모건이 이제 금 대신 은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은을 매집하고 있는 여러 기관인데 여기서만 한눈에 보더라도 JP 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은의 보유량이 전체 매집 기간의 반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2021년 기준을 보면 약 1억 9,390만 온스를 갖고 있는데 이걸 톤으로 환산하면 약 6,000톤 정도의 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은을 굉장히 싸게 매집을 했어요. 사실 은 채굴 원가가 과거에는 온수당 한 14달러, 지금은 한 17, 8달러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의 매집 단가를 보면 이 채굴 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평균 15달러 내지 18달러 선에서 이 많은 은을 매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싸게 매집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스푸핑이라 불리우는 불법 수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은을 싸게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이 어떻게 이렇게 은을 싸게 매집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미국 정부가 금과 은 가격은 여태까지 굉장히 심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즉, 금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공개적으로 앞으로 외환보유고에는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우리는 금을 담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도 앞으로는 금의 세계가 오는구나 하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금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독수를 준비해가지고 금 시장을 본격적으로 억압을 해서 온수당 2,000달러에 달하던 금값을 1,300불까지 짓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이 이 조지 소로스와 폴 앤 존스 헤지펀드 같은 데는 몇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 헤지펀드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뜻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원칙이 생겼어요.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때서부터 은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스푸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건데 스푸핑은 뭐냐면 거래 의사가 없음에도 호가창에다 대규모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그 주문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거래 버튼을 눌렀던 그게 그 주문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밑으로 쭉 빠지면서 그 밑에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면서 이 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몇 차례 기소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벌금을 내고 빠져나오면서 그 이후로도 이러한 관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과 은 가격을 싸게 눌러준 그 힘, 또 하나는 스스로 스피핑이라는 불법 수단으로 거기다 더 은 가격을 눌러서 거의 최고 원가에 그들끼리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JP모건이 지금 모은 은이 엄청난 수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JP모건이 금이 아니라 은을 이렇게 대량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많은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연준이 다급하게 JP모건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건 네가 좀 사라. 그러면서 자그마치 JP모건한테다가 300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주당 15달러였던 걸 주당 2달러에 거저줍다시피 하면서 게다가 연준한테 지원금 300억 달러까지 받아서 이 베어스턴스를 샀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 연준도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러한 지원으로 시장을 건져내려고 들었는데 그 통해 JP모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횡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어스턴스가 바로 은 파생 상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었어요. 게다가 2011년에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적에 미국 정부한테 밑보여가지고 엄청난 손해들을 보는 걸 보면서 JP모건은 금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부하고 맞서는 게 되겠구나 하고 그 후에 완전히 은으로 방향을 바꿔서 은을 매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금 가격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렇게 발동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간
금이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 선물 시장을 규제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규제라는 건 일단은 금 선물 계약을 하려면 개시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계약당 몇천 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려면 이번에는 유지 증거금이라는 걸 또 내야 돼요. 게다가 기관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보통 한 22배 정도 이렇게 높게까지 걸 수 있도록 이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을 규제할 적에는 이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해서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이번에는 현물을 대량으로 투하를 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300톤씩 시장에 던져요. 그러니까 금을 200~300톤씩 던질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연준이 동원됐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도 안 잡히면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금은 이자 한 푼 안 붙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단시간에 확 높이면 자금이 단기 국제시장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들을 써가지고 금 가격을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사례 같은 걸 제가 직접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미국 정부가 그러한 규제를 하는지. 그래서 일일이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8차례에 걸쳐서 규제를 퍼부었는데 연초에 한 계약당 개시증거금이, 이걸 위탁증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4,950달러였었는데 이거를 8번에 거쳐서 계속 인상을 하면서 연말에는 자그마치 12,650불까지 끌어올려서 15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반 정도 인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지증거금 또한 연초에는 온수당 4,500불이었었는데 이거를 8번에 걸쳐서 연말에는 이게 11,500불이 됐고 이것도 한 155% 정도 인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확인사살 들어가서 떨어지고 있는 놈을 더 내동댕이 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이때 시장에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동행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월을 기점으로 금 가격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생긴 거는 큰 손들이 금 선물 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금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최근에 인도에서 축제를 앞두고 현물 은이 시장에서 동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국의 은 현물 시장에서 은이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 금이나 은의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은 과거서부터 런던 시장이 주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금이나 은의 현물과 선물 가격을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브릭스에서 엄청나게 금 수입을 해가면서 이제는 가격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나 영국이 뺏겼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인도와 런던의 현물은이 고갈이 나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자 어떤 논란이 불었냐면 종이은과 실물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을 붙었습니다. 즉 지금 금시장이나 은시장은 종이로 보내는 증서를 통한 투자는 저기에는 허수가 많이 껴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를 보면 은행이 받은 예금보다는 훨씬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용창출인데 대출받은 사람이나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찾으러 올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의 한 8%면 8%이 지급준비금만 준비해 두면은 충분히 뱅크런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들이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많은 그렇게 대출을 해주듯이 금 선물 시장에서도 혹은 은 선물 시장에서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는 훨씬 많은 증서를 발행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세계 은값이 5% 이상 아주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이은, 실물은 이 논쟁이 금시장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는 금시장은 현물이 고갈되지 않았음에도 금가격도 은가격과 마찬가지로 한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후유증에서 금과 은시장은 사실 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금 가격이 4,300달러까지 오르고 계속 치솟을 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종이 금 논란이 붙으면서 이게 3,900달러 때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도 한 4,1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이은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적에 가능하면은 실물금과 실물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골드바나 실버바 같은 이런 금괴나 은괴를 직접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살 적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서 보관하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또 추천드릴 수 있냐면 골드뱅킹을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금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그 사람이 여유가 될 때마다 금통장에 뭐 10만 원이건 20만 원씩 집어넣어주면 그 금액만큼 은행이 현물, 금을 사뒀다가 그 예금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현물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골드뱅킹 구자를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소득세 15.4%를 내야 되고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물어야 되고 현물을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금거래소를 통한 투자도 있습니다. 이게 증권회사에 개설되어 있는데 마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거를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금거래소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실물을 토대로 한 투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서를 투자한 거. 예를 들어서 금 ETF라거나 금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증서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이금이나 종이은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물을 토대로 한 투자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금과 은 둘 중 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이거는 심플한데 상승장에서는 은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올해 최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은이에요. 금보다도 수익률이 좋고 다른 비트코인이나 어떤 주식보다도 지금 은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질 때 하락장에서는 은 가격이 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은이지만 가격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은은 처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한 10% 남짓한 데 비해서 은의 산업용 수요는 이게 60% 이상이에요. 즉 그 얘기는 경기 회복 시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이런 산업용 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장, 곧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은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은이 산업용 수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금속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전기선을 생각할 적에는 대부분 구리선을 생각합니다. 아, 전기는 구리로 보내는구나. 그런데 이 전기를 훨씬 빠르게 보내려면 사실은 은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전기가 빠르게 효율성 있게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가격 때문에 은선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고급 제품에는 최근에는 이 구리선 대신에 은선을 쓰는 사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고급 전자제품들.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패널에,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태양에서 받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데 빠른 속도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부품들의 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구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자율주행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은선들이 많이 들어가요. 즉 비교적 첨단 제품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은수요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시장의 특성이 은의 생산량보다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1차 이렇게 산업용에 썼다가도 나중에 다시 금을 추출해서 이걸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은은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성이 별로 없어요. 은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다만 금을 재추출할 때 딸려 나오는 은 정도를 추출할 뿐이지 은만을 목적으로 이걸 재추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은이 생각보다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은 투자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같이 올라갈 적에는 은의 투자 비중을 금보다는 좀 늘리시는 게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거예요. 아, 그럼 상승장에서는 은이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 중반, 말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금이나 은은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에요. 네. 즉 그 얘기는 달러의 통화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시중에 M2 통화량이 많아질 때, 즉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적에는 반대로 금과 은의 대체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하면은 달러 대신에 금과 은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글로벌 M2 공급량을 보면서 지금 통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면은 반대로 통화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 금과 은은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브릭스가 워낙 금과 은의 수입을 많이 해요.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에 이제는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게 워낙 브릭스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인은 이제 도미넌스 비중대로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금, 은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상황이 안 좋게 흐른다라고 생각하면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폭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짙게 들수록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의 비중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흐름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향후 3년 내에 이제 금과 은의 가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이 예측한 거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JP모건이 어떤 예측을 내렸냐 하면 금 시세가 내년 중에 한 5,200에서 한 5,300달러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100달러 대니까 지금보다 한 25% 정도는 내년에도 더 오를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게 브릭스 4개국의 금 수입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브릭스 4개국, 즉 중국, 인도, 러시아, 트르키예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들인 금 수입량을 표시한 건데 한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2만 9천 톤 정도를 이 네 나라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 9천 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세계의 금 생산량 그림입니다. 금 생산량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특히 현대 들어서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3,100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이게 2020년 초반에 연평균 한 3,100톤 정도 생산이 됐어요.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서 연 한 3,500톤 내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브릭스의 수입이 10여 년 사이에 2만 9천 톤이라는 얘기는 매년 한 3,100톤 정도 세계적으로 금이 생산되는 데 비해서 이 네 나라가 자그마치 매년 한 2,900톤 가까이 수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전부 80~90%를 지금 브릭스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브릭스가 이렇게 사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어떤 제의를 했냐면 금을 기반으로 한 무역 통화를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해서 금 40%와 통화 바스켓 60%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발행하자라는 걸 제안할 정도로 브릭스는 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세계 금 생산 3대 나라가 중국이 가장 많이 금을 생산하고 두 번째가 러시아하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호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브릭스의 중국과 러시아는 금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금 수입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 관리 정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채굴업자들이 금을 생산해내면 이걸 아무한테나 팔지 못합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금 거래소에다가 전량 넘겨줘야 돼요. 그 얘기는 인민은행이 금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 수입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에 한번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를 뉴욕 금선물 시장의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을 해요. 즉 오히려 가져다 해외 팔면은 손해를 보게끔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봐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들이 금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금기 위반 무역 통화는 그 당시에 인도의 반대로 지금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인도가 또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도가 앞으로 또 어떤 향방을 보일지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금 시장은 이제 비로소 과거에 인위적으로 억제되었던 시장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러한 정상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가 뭐 10배, 20배씩 발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체자산인 금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 억눌러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브릭스가 수입을 많이 해가면서 미국이 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 선물 시장의 인도의 원칙이 상대방이 원하면은 현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롤오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현물을 달래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내리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국가가 이제는 현물 인도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장에 개입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게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의 금 수요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규제책이나 억제 정책은 함부로 못 쓸 거고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온스당 2,000달러에서 4,300불까지 아주 수직적으로 오를 수 있었고 최근 은 가격이 한 온스당 30불대에서 50불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XRP ETF 승인 가능성 이제 급부상했는데 실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뭐가 나와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려요. 최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현물 XRP ETF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네 번째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레스케일 ETF가 나왔고 카나리 캐피털 ETF, 그다음에 렉스 쉐어즈 ETF들이 나왔는데 이게서 카나리하고 캐피털, 카나리 캐피털과 렉스 쉐어즈는 사실은 SEC의 정식 승인을 받고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뭐 1933년 혹은 1940년 그 상법에 의거해서 거의 신청만 하면 자동 승인돼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ETF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프랭클린 템플턴 XRP는 이거는 정식 승인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게 출시하자마자 하루에 자그마치 1억 6,400만 달러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 알트코인 ETF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수치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XRP ETF들이 이렇게 내종이나 출시되다 보니까 한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적으면 한 50달러, 많으면 한 80억 내지 1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 흐름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투자 자금이 빠르게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대단한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는 1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ETF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빠진 자금의 일부가 XRP ETF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 교체라고 그럴까요? 자금의 이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XRP ETF에 들어오는 이런 자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순유입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XRP ETF에 거는 기대가 이제 크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XRP 현물 ETF는 SEC 승인을 특가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몇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출시되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XRP가 지금보다 더 큰 몸집을 더 불릴 수 있는 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그럼 리플 ETF 승인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우선 ETF가 갖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물 XRP를 산다는 건 몇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세금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사면 이걸 어디에 누가 보관해야 되는지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ETF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나 기업 자금이 이 XRP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ETF가 나왔다는 건 이제 XRP는 단순한 송금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의 초입에 서 있고 또 하나는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XRP는 그간 SEC하고의 소송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 암호화폐거래에서 죄상패를 당하고 다른 나라의 기관들도 저거 문제 있는 불법 코인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선뜻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기관들조차 이제는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제도금융권이 XRP를 받아들였구나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의미가 큰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관의 포트폴리오와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이 기존의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에 쏠렸던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XRP ETF하고 솔라나 ETF로도 자금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제 인프라 전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나눠서 보면 이번 ETF 승인으로 인해서 한 6가지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기업 자금이 본격 유입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던 게 이제는 XRP와 솔라나로 이어지고 있다. 즉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 반응이 느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확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보수적인 집단이 이제 간을 보면서 천천히 이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기도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중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때서부터는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는 이미 XRP 신탁이라는 걸 작년에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거기 들어온 물량들이 사실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한 1년 사이에 4배 정도 수익이 나서 아마 그 신탁 물건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ETF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때도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초기에는 생각보다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신탁 물량이 소진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격 랠리가 시작됐었는데 이번 XRP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플 레저, 즉 리플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앞으로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리플 레저를 결제 수단으로 쓰면서 이 실사용 기반의 코인이 늘어나면서 이게 XRP 가격을 재평가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권 금융의 공식 편입됨으로써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도 XRP나 리플 레저를 채택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간의 송금 코인에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혹은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때마다 가격 상승의 동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리플 ETF가 비트코인 ETF만큼 파급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 리플을 비트코인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적인 기축통화하고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ETF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은 XRP는 송금용, 결제용 코인인데 이게 여태까지는 소송 등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이 규제받고 장벽이 쳐졌었는데 이제는 ETF 출시로 인해서 이러한 규제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디지털 금이라면 XRP ETF는 궁극적으로 XRP가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해 나가는 결제 수단으로 커 나가는 이번에 그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자금의 흐름이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로 그리고 XRP와 솔라나 ETF로 이렇게 로테이션, 교체가 되면서 알트코인 ETF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기폭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100여 개가 넘는 아마 ETF들이 승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ETF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투자를 과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ETF를 통한 그러한 거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통 금융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양쪽에서 서로의 양적 물건들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ETF를 팔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전통금융의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한 그러한 상품들을 팔면서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암호화폐가 그 수혜를 많이 볼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리플 가격이 최근에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다 몇 가지 매크로 거시경제 흐름의 악재들이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재가 뭐냐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희박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기대가 무산되거나 희박해졌을 때 이때 암호화폐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전을 하면서 강달러 현상을 보였어요. 강달러 현상도 사실은 고금리 기조나 마찬가지로 모든 자산군을 힘들게 하는데 특히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많이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금리 자체가 10년물 금리가 4% 이상 고개를 들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동성 부족의 이런 현상까지 가미가 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XRP ETF가 이렇게 4종씩이나 출시됐는데도 가격이 생각만큼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ETF는 초기에 대부분 현상이 ETF가 나온다고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이 상장 직후에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거기서 차익 실현을 본 것들이 나오고 수수료가 훨씬 싼 ETF로 발을 옮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격 랠리를 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이게 정상화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 2주 내지 4주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종의 조정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번 리플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격 랠리를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 바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저점에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쌀 때 담자, 영어로 buy the dip인데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투자법이 적립식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의 미래를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서 담는 이런 적립식 투자 기회.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XRP ETF 출범 이후에 한 4주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조금 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리플 가격 좀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네.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이러한 악재들, 그러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견조한 장세 속에서 달러가 다시 약해지고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달러도 약간 약세로 흐르고 시장 금리도 3.9%인가 이렇게 다시 하락세를 보이던데 이런 상태가 서서히나마 진행이 되면은 2주나 4주 후에는 가격 랠리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리플 위치와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리플은 이제는 성공 코인에서 인프라 코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디파이 시장이나 RW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리플 레저에다가 그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사이드 체인도 장착했고 리플 레저 자체에다가도 스마트 계약 기능을 지금 이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리플 레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리플이 쓰임새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TF로 제도권 금융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국경 간 결제에서도 리플 레저나 브릿지 통화로 XRP를 활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연간 한 200조 달러가 넘는 세계 결제 시장에서 이렇게 국경 간 결제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싼 수수료로 끝낼 수 있는 효율적인 코인이 지금은 XRP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이 ETF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플이 기관 친화형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모든 금융자산의 토크나 즉 RWA 시장이나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 그리고 리플이 자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의 기술이 리플 레저 위에 간 AMM이라고 자동 시장 조성 기능 여기에 기관들이 맘 놓고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소시킨 이러한 기술적인 기능도 있고 클럽이라고 해서 호가 주문창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스 자체에 탈중화 거래소 덱스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즉 리플이 지금 끊임없이 개발하는 이런 요소들은 기관들이 마음 편하게 이제는 신원 검증을 거쳐서 쓸 수 있도록 이 시장판을 넓혀주는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쉽게 그리고 이러한 쪽의 노력을 리플만큼 많이 하는 코인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뛰어놀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대형 은행들이나 기관들을 이제 잘 받아들이면 아마 이 시장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가격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망을 한 능력은 없고 다만 앞으로 리플이 단계적으로 어떠한 상승 동력을 갖게 될 거냐를 짚어보면 이제 ETF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 서너 개의 XRP ETF가 이제 더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리플이 은행 자격을 신청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은행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새로운 동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리플 레저나 XRP를 채택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가격 상승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 메타래거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래거나
혹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능 앱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X, 과거의 트위터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아리 이미 형성된 구독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채택을 하면은 이 또한 비약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점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송금에 ODL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또 한번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소송도 종결되고 이렇게 ETF도 본격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이 CBDC 플랫폼을 만들 적에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채택할 가능성도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디파이 시장이나 RWA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리플 레저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리플 레저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또 한번 가격이 점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실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잡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금과 은 그리고 리플 ETF까지 한 번에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예, 우선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변동성을 피해야 됩니다. 변동성 노출을 피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10월 10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에 걸어뒀던 것들은 죄 털렸습니다. 20분간 매수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만큼 아직 이 시장은 아직 허술한 시장이에요. 그 20분 사이에 알트코인은 보통 한 반토막이 났고 심한 건 8~90%까지 폭락했어요. 물론 그 후에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은 했지만 그때 시장의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에 걸어뒀던 것들은 아마 최청산당했을 겁니다. 그날 청산당한 금액이 190억 달러가 넘어요. 이 정도로 이 시장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사태가 또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면서는 언제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은 눈도 돌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정석 투자, 잃지 않는 투자가 뭔지, 그래서 제가 계속 누님 말씀드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 그것도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져가 주십사 하는 거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한 5개만 리밸런싱 투자법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신간이 나왔는데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홍익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